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맞냐? 남의 엄마만 또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접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도 안 따주고. 사랑은 하나의 에너지인데요. 이 뜨거웠던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돌아서면 그 사랑처럼 두렵고 차가운 건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60대 후반이고요. 아들, 딸 두 남매를 뒀어요. 저하고 딸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 그리고 자꾸 엄마를 거부를 해요,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싹싹하고 월급을 타면은 항상 나한테 갖다 맡겼거든요. 그러고 자기가 자기 거 뭐 한 가지 사면 내 것도 한 가지 사오고 이렇게 이쁜 딸이었어요. 엄청 좋았는데. 결혼하고 한 3년 후부터 별로 3년 전부터. 뭐 사이는 안 좋았어요. 뭐 자주 집에 오지도 안 하고 하는데 더 심해진 거는 이제 아기 낳고 제가 아기를 좀 봐달라 하는 거를 사정상 못 봐주게 됐었어요. 그때 사정에. 아기를 돌보려 하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 집하고 가들은 경기도 쪽에 살고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살고 하는데 자기 아빠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도 생활을 하니까 밥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안 좋았고 사실상 그 당시에 체력도 딸려거니와 힘들었어요. 그럼요. 왔다 갔다 며칠 힘들어요. 해보면요. 네. 그 뭐 가서 뭐 애기만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거 뭐 반찬이라도 좀 해줘야 되고 살림해줘야지. 해줘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그냥 아주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집에 와서 또 집에는 집에대로 해야 되고 이러다 내 죽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맞냐? 남의 엄마만 또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접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도 안 따주고. 그러더니만 지금까지 점점 뭐 외면을 하고 엄마를 안 보려고 하고 전화를 하면은 끊어버리고 어머머. 손주까지 보내도 안 해요, 우리 집에. 사실은. 지금 3년째.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딱 돌아서 가지고 그냥 남대하듯 하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제가 왜 저래 변했지 이러면서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참 이런 일이 남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고민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딸은 또 딸 입장에서 나도 힘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하고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요즘에 황혼 육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집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최근에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의 거대한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황혼 육아가 왜 이렇게 먼저 많아졌는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식들이 너무 귀해요. 내 자식들을 진짜 대학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정말 전심을 다해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먼저 귀하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일단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결혼을 하니까 고마운데 요새는 또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는데 내 아이도 귀하지만 손주 금쪽같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 그 이상인 손주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안 봐줘요? 거기다가 요새는 부모들이 안 봐준다는 집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새는 역빈둥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역빈둥지라는 게 우리가 빈둥지 들어보셨죠? 빈둥지. 네네. 그렇죠. 빈둥지라는 게 내가 키웠던 아이들이 떠나갔을 때 떠나면서. 그 엄마가 떠난 자리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종의 부모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걸 빈둥지라고 부르는데 이 빈둥지 증후군이 요새는 역으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딱 결혼하고 나면 만세를 불러요. 이제 빨래 끝.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왜 우리가 떠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슬퍼하지 않는가. 아이 뭐야 그 또 여빈.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를 귀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낳은 더 귀한 아이들에 대해서 왜 조부모들이 이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봐주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호소들을 모아서 제가 역빈둥지라는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사실상 이 육아와 관련된 전쟁이 세대 전쟁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들이 성장할 땐 부모가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통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노화를 경험한다는 걸 잘 몰라요. 매일 보는 사람들의 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내 통증에 대한 속사정을 잘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 자식 입장에서 특별히 딸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낳는 아이이자 동시에 요새 사실 젊은 층들이 몸들이 그렇게 튼튼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첫 번째 너무나 절실해요. 그렇죠. 너무나 절실한데 내가 생각했던 내 부모는 당연히 내 아이를 봐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가장 당연히.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처참하게 거절을 당했죠. 이거는 엄청난 좌절 경험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했다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게 거절의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이건 약간 배신감으로 가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배신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아이를 낳은 내 딸은 내 남편 곧 이 내 사위와 함께 같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육아는 엄마가 도와줄 것이다라고 한 예측을 했을 거예요. 남편에게도 면목이 없겠죠. 네. 거기다 이런 황혼 육아를 하지 않는 데에는 내 아버지는 왜 내 어머니를 독려하지 않는가. 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이건 뭐냐면 내 본연의 원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좌절과 총체적인 미움이 함께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단순한 공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 사연을 보시면 그냥 전화를 몇 통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니, 그냥. 집에 문을 일단 안 따준다 그랬죠. 그리고 손주도 안 보여준다고요. 집에 보내지도 않는다고요. 이거는 그냥 잠깐 좀 멀어졌다 이런 서운함을 넘어선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감정 처벌이라고 불러요. 처벌. 내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나는 이 상한 마음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방식으로 혹은 당신에게 혹은 너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아유. 요걸 상대방이 가장 간절했던 부분을 가위질하는 거죠. 아, 이거 너무해 좀. 그러면 참 이게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섭섭함을 넘어서 상호 간에 큰 마음의 배신감이 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하나의 에너지인데요. 이 뜨거웠던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돌아서면 그 사랑처럼 두렵고 차가운 건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럴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부도 경쟁하고 형제도 경쟁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하고 혹은 뭐 나란히 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숱한 세월을 같이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가족이 나와 함께 해줄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이게 혈연의 전제인데 지금 이 딸 입장에서는 사랑이 돌아선 이유 그 기본적인 서운함이 이제는 배신감까지 가게 선 이유는 뭐냐면 혈연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을 때 상대는 나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왔다고 얘기했었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고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돌아선 당신은 나에게는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러니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와 좌절을 준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건 뭐겠습니까? 손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어진 혈연이에요. 이 혈연이 더 간절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이를 보지 못하게 심지어 뭐 사위를 못 보게 혹은 며느리를 못 보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내 감정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감정 처벌이라고 부르죠. 그 사연자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따님이 이제 결혼 전에는 월급 타면 선물도 좀 엄마한테 해드리고 효녀였어, 효녀. 그러니까 효녀였고 그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다정했던 딸인데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게 조금 바뀐 거잖아요. 제가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저도 따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따님이 뭐 이렇게 좀 산후 우울증 이런 걸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그럴 생각이 수도 들더라고요. 있겠다. 네. 이제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 딸에게서 사실 성격 변화가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성격 변화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어려움 때문에 단기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의 관계의 이런 변화 때문에 미움이 아직 잘 풀어지지 않아서 이런 미움의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를 낳고 이 낳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산후 우울증이 상당 부분 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온다 그래서 관계가 최악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성격 변화로 나타난 거라면 단순 섭섭함이나 그때에 대한 아주 짧은 순간의 배신감이 아니라 이 아내 곧 이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다음에 이전의 젊은 시절 또 홀로 지내던 시절 연인으로 지내던 시절의 모든 특성들이 완전히 달라진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람에게 산후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나는 우울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때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아이와의 정서적 관계도 끊어버리거나 때로는 아주 공격적 행동이 가까운 가족들에게 심지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고려하셔서 내 가족 중에 또 산모 또 아이를 낳은 지 보통 1년 이내인데 이런 변화들이 주기적으로 낫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이거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사연자분이 느끼기에도요, 이 따님이 정말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이가 이제 한날 전화가 왔어요. 얘가 그러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안 하고 하니까 어머머. 이 정신적으로 좀 산후 우울증이 왔는지 아무 얘기를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는 직장도 안 나가고 집안에 저래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잘. 그리고 나중에는 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나한테 심한 욕까지 해요, 이제. 애기까지 이제 막 폭력으로 막 때리고 한다는 거예요. 악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우울증이 왔나 뭐 무슨 병원에라도 좀 데려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저 집안에서 뭔 일이 있을까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막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이면 아이 먼저 분리해야 됩니다. 해야겠다. 지금 뭐 엄마에게 욕하고 그건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뭐 사정상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죠. 네. 뭐 집에서 은둔한다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을 그만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항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생명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의 아빠는 출근을 해야 될 거고 이 엄마와 아이 둘이 아주 긴 시간을 함께 있을 텐데 이 아이에게 폭력적인 양상 아이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건 아빠가 본 일련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또 다른 순간에 아이에게 밥을 제대로 주었는지 또 이 아이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었는지 필요한 약을 충분히 먹였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특별히 아이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가격을 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부터 제가 볼 때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분리하는 과정에도 지금 이 엄마가 병원에 가자 그래도 병원을 안 가잖아요. 네. 대부분 가장 아픈 자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고통의 심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울로 취재하면 대단히 중증 우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아마 그 일상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주변에 여러 집안일을 곧 가사를 거의 하지 않고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잘 씻지도 않고 타인과 만나지도 않고 남편과도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2개 이상 발생한다면 이건 전문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상담을 받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도와주겠다고 그래도 거부하고 다 싫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는 저희가 이런 돌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요새는 찾아갑니다. 왕진 가듯이. 찾아가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요새 이렇게 어린아이를 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여기서는 다 방문 상담을 갑니다. 방문 상담을 가는데 이 상담을 가서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맞아요.
이 전문가들이 한 번 가고 끝나지 않고요. 여러 번 찾아가면서 계속 얼굴 노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접촉의 방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나머지 가족이 전화부터 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가족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땐 그 또래 중에 같이 아이를 낳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낳고 그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이 있다면 무작위로 아이를 데리고 같이 한번 놀러 가고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가장 일상적이고 그리고 늘 친분이 있던 안심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세상과의 접점을 좀 시작하셔야 될 게 이거 남편이 못 도와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돕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족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전문가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셔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아이도 일단 돌봄 곧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요. 이 엄마도 당연히 일상 속으로 또 돌아와야 되니 도움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 건강하고 또 눈썰미가 좋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그렇지. 도움을 좀 청해봤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는 건 예전에 그 살가웠던 딸로 다시 돌아오는 관계 회복 이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사연자께서 지금 딸이 옛날의 딸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거는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어머니가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이 딸이 못나서도 아니에요. 딸이 지금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환자의 관객에서는 먼저 환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니까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두 번째, 만나게 됐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무엇보다 아이, 손주 굉장히 중요하지만 딸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엄마와의 좋은 관계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그 방향이 좀 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딸의 정서적인 상태가 또 정신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이 딸이 오히려 더 숨어들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끄러움과 이 분노가 나도 모르게 또 차올라서 또 다른 관계, 좋지 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머니 조금 멀리 떨어져 계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사위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받으시면서 딸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는 아주 멀리 이를테면 뭐 문자, 그다음에 뭐 편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촉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아이가 걸어가는 지점까지 안고 있다 기다가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고 나중에 뛰고 달리고 하죠. 그 어렸을 때 그 여정처럼 그 환자의 치유 과정에 천천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